네, 여러분들, 기억이 좀, 음, 벌써 2주가 지나서 실하지 않겠습니다만은, 2주 전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은 한국의 거시경제의 발전,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개괄적인 경제 전반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 거고요. 구체적인 부문별 사례랄까, 부문별 그 발전 과정, 그런 거를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오장 공업화와 무역은 가장 핵심적인 발전 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 한국 경제가 어떻게 공업화를 달성하고,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 공업화하는 과정에서 무역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업화와 무역의 인센티브 정책의 발전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1단계는 1953년 한국전쟁 직후에부터 이승만 대통령 정부 하에서 1960년까지 추진한 1단계 공업화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그 요체는 정책적인 그 핵심 사항은 수입 대체 정책을 밀어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지만은 import substitu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수출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예를 들면 수출업체는 인기 품목에 대한 수익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직접 보조금 또는 지급받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입 대체를 하면서도 항상 수출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정책으로 수입 대체 정책을 사용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까지나 수입 대체를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수출업체에다가 수입 대체의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수출업체가 수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입 대체 정책의 요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 이 당시는 가장 그 핵심은 수입 대체 정책은 왜 수입 대체 정책이 나오는 것은 외화가 부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달러죠. 달러가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했고 그 이유는 달러라는 것이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됐냐면 항상 수입이 수출을 초과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외화 수요는 항상 많은데 수입을 하려면 외화가 필요하니까 달러로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외화에 대한 수요는 항상 높은데 외화의 공급은 외화 달러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죠?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야 되는 겁니다. 외화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달러가 공급이 안 되니까, 수출이 잘 안 되니까, 항상 외화 밸런스는 그러니까 수입이 공급보다 수출보다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외화가 항상 부족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라 그러냐면 foreign exchange gap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이 foreign exchange gap은 트윈 갭의 하나죠. 또 다른 갭은 음, 자 수요가 항상 무엇보다 높으냐 하면은 아, 저축에 의한 자금 공급을 넘어서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들은 결국 이것은 뭐로 연결이 되냐면 투자 저축 갭이 되는 것이죠. 갭으로 연결되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트윈 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얘기하는 갭을 우리가 트윈 갭, 이 foreign exchange 갭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투자 저축 갭이 두 번째 갭이 되는 것이죠. foreign exchange 갭을 내가 1번 갭이라고 한다면은 투자 저축 갭을 2번 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두 가지 갭을 합쳐서 우리가 트윈 갭 티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막 베트남도 초기에는 항상 베트남에서 수입해야 되는 게 베트남이 수출할 수 있는 것보다도 많았죠. 예를 들자면 1975년 이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한동안 베트남은 수출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뭐 커피나 기타 농작물 수출해봐야 얼마 안 되고요. 수입해야 될 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달러에 시달렸죠. 달러의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베트남도 초기에는. 또 그 당시는 투자 수요가 항상 저축, 뭐 베트남 국민이 별로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저축을 할 수가 없었죠. 세이빙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투자 수요는 많은데 브릿지도 지어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철도도 지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투자 수요가 있는데도 저축에 의한 자금 공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외국 자본에 의해서 외자 기업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베트남도 이 트윈 갭에 시달리고 있었던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1950년대 초, 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트윈 갭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외화도 부족하고 저축도 부족하고. 네. 그래서 2단계가 되면서 1961년서부터 65년 박정희 군부가 정권 획득 이후 확장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확장 정책이라는 것은 일종의 익스펜션 팔러시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경제 규모를 키우자, 확장을 시키자. 아직도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은 물자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물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으면은, 가령 식량이면 식량의 공급은 적은데 식량에 대한 수요가 크면은 식량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시만 해도 아직도 인플레이션율은 높았는데 수출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아, 결국 수입 대체만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수출을 본격적으로 증가시키려는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을 한 것. 그래서 수출 인센티브 증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익스포트 프로모션. 네, 그러니까 수출 촉진 정책. 한글로 번역하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대칭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단어를. 음, 수입 대체 정책과. 네, 그러니까 이 키워드와 이 키워드에 대항해서 또 다른 키워드가 수출 촉진 정책.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입 대체 정책은 수입 대체에 포커스를 맞춘, 수출 촉진 정책은 수입 대체만을 가지고는 외화 부족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수출을 더 많이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출을 더 많이 하는 정책으로 바꿀, 바꾸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입 대체 정책과 수출 촉진 정책은 서로 상반되는 어, 정책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제 3단계로 들어가서는 1965년, 66년 이후에 77년까지는 기존 수출 정책의 중심 정책의 유지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선진국보다는 높은 속도로 증가했지만은 그 증가 속도를 좀 낮췄어. 안정적으로 낮췄다. 환율은 때로는 정부 개입으로 조정되고 화폐는 여러 번 평가절하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화폐는 원화는 여러 번 달러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가령 원 달러가
거래되다가 그것이 원 달러가 200 원이 되면 이것을 우리는 원화의 평가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가절하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쓰자면 devaluation. 네. 이 devaluation은 원화 가치의 하락이죠. 가치 하락이죠. 왜 가치 하락이 됩니까? 종전에는 100원을 주면은 1달러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일 1달러에서 공식 환율이 200원으로 평가절하가 되면은 원화의 가치가 50%로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200원을 줘야 1달러를 가진. 종전에 100원을 주면은 1달러를 못 가져오고 50전, 0.5달러를 가져오겠죠. 그렇게 이렇게 되면 평가절하가 되는 것이고 원화의 가치 하락. 반대로 이거는 달러화의 가치 상승입니다. 네, 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우리가 디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에서는 우리가 평가절하라고 얘기를 해요. 고정환율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일정 기간 환율이 변동이 없습니다. 1달러 100원이 뭐 6개월도 지속이 될 수 있고 9개월도 지속이 될 수 있고 평가절하가 될 때까지 한 환율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이 이제 변동 환율 제도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베트남에서는 변동 환율 제도를 사용하고 있죠. 매일 한 원 달러가 몇만 동 하는 여러분들의 그 익스체인지 레이시 매일 변동합니다. 그게 변동 환율 제도고 현재 한국도 마찬가지로 변동 환율 제도를 사용합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는 옛날에는 고정 환율 제도를 사용했죠. 베트남에서도 1달러당 뭐 만 동이면 만 동, 5천 동이면 5천 동의 고정 환율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평가절하라고 그러고 이게 변동 환율 제도가 되면은 우리는 무슨 용어를 쓰냐면 depreciation, 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가령 어, 1달러당 만 동이었는데 그 다음 날은 만 천동이 되고 그 다음 날은 9천 동이 되고 뭐 매일 이렇게 바뀐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평가절하라고 얘기를 안 하고 변동 환율 제도 하에서의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 달러화의 가치 상승과 원화의 가치 하락을 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느냐? 가령 1달러에서 1달러 이끌어 100원에서 원하는 대로 오늘 이 여기서 만일 1달러당 200원이 되면 다시 말하면 평가 절하가 있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이 디밸류에이션은 수출업자들은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수입업자는 불리해집니다. 네. 그래서 왜 수출업자가 유리해질까요? 종전에는 1달러를 벌어오면 수출을 해서 내가 1달러어치 뭐 과자를 만들어서 혹은 어, 양말을 만들어서 삭스를 만들어서 수출을 했더니 은행에서 주는 게 100원이었어. 근데 이제는 1달러어치 양말, 과자를 내가 수출을 하니까 은행이 2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업자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반대로 즉 디밸류에이션은 즉 디밸류에이션은 데프리시에이션과 같다 그랬습니다. 데프리시에이션은 매일 변동하는 변동환율이고 디밸류에이션은 고정환율이지만 의미는 같은 것이죠. 이 있게 되면은 그것은 실업자 유리하고 수요업자에게 불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해서 결국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수입업체 이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수입업자에게는 불리하고 해지고 그거는 실업자에게 수입업자에게 불리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데프리시에이션, 디밸류에이션은 어떠한 팔라스냐? 이거는 익스포트 인센티브 팔라스.
다시 말하면은 어떤 나라가 익스포트를 계속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디밸류에이션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가령 모든 나라가 전부 익스포트 디밸 인센티브 팔러스를 쓰기 위해서 디밸류에이션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수입이 너무 많아지니까 가령 미국이 중국의 엔화가 계속 디밸류에이션 되고 데프리시에이션 돼서 중국의 수출이 너무 많아지면은 미국이 항의를 하고 중국의 환율 정책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계속 디밸류에이션 팔러스를 쓰면은 우리는 관세를 계속 높이겠다든가 대중국 무역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는 각국들이 디밸류에이션을 허용하지만은 지나치게 디밸류에이션에만 끝까지 갈 수는 없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책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단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디밸류에이션, 데프리시에이션을 통해서 수출업자가 유리하고 수입업자에게 불리한 익스포트 인센티브 팔러시를 디자인하는 게 적어도 개발 초기에 그랬습니다. 수입과 수출이 균형이 개선됨에 따라 정부는 수입 자유화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출이 촉진됨으로 해서 수입과 수출이 어느 정도 밸런스돼. 이 균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트레이드 밸런스. 그거는 결국 임포트를 해서 익스포트를 뺀 그 밸런스가 개선이 됐다는. 전에는 이것이 형편없이 마이너스 밸런스, 빅 마이너스였는데 임포시 임포시 트레이드 밸런스가 이거 거꾸로 합니다. 익스포트, 임포. 그래서 이게 트레이드 밸런스가 네가티브라는 얘기는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트레이드 밸런스라고 얘기를 하고 한글로는 무역 수지라고. 수지라는 것은 밸런스라는 것이죠. 무역 수지는 트레이드 밸런스로 우리가 직역할 수 있는데 익스포시 항상 익스포시 어, 트레이드 밸런스가 플러스면은 익스포시 임포트보다 큰 거고 트레이드 밸런스가 마이너스는 임포시 익스포트보다 큰 겁니다. 종전에는 종, 종전에는 항상 트레이드 밸런스가 빅 마이너스였는 거예요. 점차 0으로 플러스로 전환하는 것을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익스포트이 많아져서 임포트보다도 익스포트이 커지면은 정부는 수입 자유화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수입 자유화를 우리는 임포트 리버럴라이제이션이라고. 네.
그러니까 1900가령 50년대 한국 경제를 생각하면은 달러가 워낙 모자랐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점으로 보면 2단계, 2단계에서는 수출 1단계에서 수입 대체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결국 어, 수출이 너무 부족해서 달러가 부족하니까 결국 그 달러를 그러니까 트레이드 밸런스는 무역 수지는 항상 적자였겠죠. 적자였기 때문에 이때는 수입 자유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입 자유화라는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날 테니까요. 이게 빅 늘어나서 이것 자체가 빅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달러 부족 사태를 일으킬 테니까 수입 자유화를 시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1950년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책 전환을 여러분들께서 좀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 정책 전환입니다. 한국 정부가 파자티브 목록적권법에서 네가티브 목록적권법으로 변경했다는 건 뭐냐면 파자티브 쪽 접근법이라는 거는 이게 좀 혼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데요. 수입 금지 품목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러이러한 항목들은 수입을 못한다 하는 것이 파자티브 목록 접근법. 그러니까 수입 금지 대상 품목을 아예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네가티브 접근 목록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입 모든 품목을 수입 가능한 제도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이거는 이러이런 품목들은 수입 금지 품목이다 하고 파자티브 리스트를 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에서 바뀌어서 수입 네가티브 목록 접근 방식은 수입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품목은 수입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법은 보다 더 수입 자유화에 접근한 것이죠. 그런데 1973, 4년 오일 샤크로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수입 자유화는 더 이상 확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입 자유화를 좀 시작을 하다가 67년 이후에
석유 파동 이후 정부의 수입 자유화 시도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1968년 이후 몇 년 동안 특별 관세가 사라지고 관세免면제 제도가 관세 환급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이것도 중요한 정책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관세 면제 제도는 뭐고 관세 환급 시스템은 뭐냐? 관세 면제 제도는 수출업자가 수출에 필요한 원부자재, 원자재 혹은 부자재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하는 제도가 관세 면제 제도고 관세 환급 시스템은 수출업자가 원부자재 수입 시는 관세 부과하고 원래대로 나중에 수출 증명을 하면은 그 증명에 하면 관세를 도로 환급해 준 리펀드 해주는 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관세 환급 시스템. 그럼 뭐가 틀리느냐? 정주는 관세 면제 제도를 하면은 실제로 수출을 안 했는데도 면제를 받은 제품을 국내에 유통을 시켜서 수출업자가 풍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어떤 베트남에서 제품을 수입해가지고 원부자재, 원사라든가 직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급 제품이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다가 단순 가공해서 베트남에 수출업자가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수출에 필요한 관세 면제 제도는 아예 관세를 면제를 해줘 버리는 거고 관세 환급 시스템은 그렇게 안 하고 수출업자도 비수출업자, 수입업자나 국내 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원부자재 수입수에 관세를 일단 부과하고 내가 그 물자를 사용해서 수출을 했다는 수출 증명, 익스포트 서티피켓을 내가 발급받으면은 그러면 그때 관세를 리펀드를 해주는 처음서부터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야. 그러니까 아주 비법률적인 다시 말하면 일리갈한 불법으로 수출업자가 면세를 받은 원부자재를 시내에 국가 내에서 유통시키는 행위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다 더 트랜스페어런트한 제도, 더 명료한 제도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수출업자가 수출을 하면은 그러면 그 수출에 사용된 원부자재의 수입 관세를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센티브 제도는 가지면서도 불법적인 원부자재의
국내 유통, 수출 전에 국내 유통을 하는 것을 막으려는 제도가 됩니다. 네, 이런 것은 I think 지금 베트남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배워가지고 굉장히 베트남 정부도 단속을 하고 관세 환급 시스템으로 전환됐다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1977년에 최종 개혁을 통해서 원자재와 원제품 간의 관세 에스컬레이션을 감소시킵니다.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관세 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것은 네, 아마도 뒷부분에 설명이 돼 있었던다마는 그러나 여기에서 관세 에스컬레이션 제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은 네, 이거는 어떤 식의 구조를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상품을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요. 수입 상품을 로우 머티리얼, 원부자재, 인터미디엇 구스, 중간재, 파이널을 최종재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섬유를 들여올 때 면화라든가 면사라든가 이런 거는 로우 머티리얼이에요. 그다음에 가공품도 있을 겁니다. 특수직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조, 이미 원사를 사용해서 중간재적인 직물을 가져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제품을 만든 최종재, 옷, 와이셔츠, 티셔츠, 양복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최종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관세 구조가 대부분의 그 개도국들의 관세율을 보면은 이렇게 에스컬레이션을 타는 식으로 그렇죠? 에스컬레이터를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서 에스컬레이터 타면은 이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가공도에 따라서 최종재가 될수록 이게 50%나 80% 정도로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치약을 수입한다 그랬을 때 치약의 원부자재, 약품 그거는 뭐 10% 미만일 거. 그것이 좀 가공된 인터미디엇 것도 한 뭐 30%나 20% 정도일 겁니다. 근데 치약 자체를 수입하게 되면은 100%, 200%가 될 수. 3불짜리, 3달러짜리 치약이 베트남 시장에서는 9불을 한다든가 8불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최종재를 더 많이 보호하는 개도국의 관세 구조를 우리가 에스컬레이션 구조라고. 관세의 에스컬레이션.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파이널 굿의 최종재 실효 보호, 그러니까 실질 보호율은 가령 최종재가 80, 50%가 되더라도 이러한 관세 구조가 붙으면은 최종재의 실효 보호율, 뭐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원래 50%의 수준으로 보호하는 건데 이러한 관세 구조가 되면 실효 보호율은 50% 이상이 되는 것이다. 50% 이상이 돼서 가령 80%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 명목 보호율은 관세율은 명목 보호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명목적으로는 내가 이 산업을 파이널 굿을 와이셔츠, 티셔츠 인더스트리를 50% 정도로 보호하는데 실제로는 80% 정도로 더 많이 보호를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관세 에스컬레이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뉴머리컬 이그젬플을 통해서 할 텐데요. 뉴머리컬 이그젬플 좀 뭐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목 및 PPP 조정 유효 환율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명목 환율은 그냥 오피셜 익스체인지 레이트입니다. 환율이군요. PPP 조정 유효 환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령 한국과 주요 거래국인 미국이나 일본 합친 것이죠. 주요 거래국 사이에 PPP라는 것은 뭐를 뜻하냐면 PPP라는 말은
purchasing power parity를 얘기해요. 네, purchasing power parity라는 것은 이 환율을 진정한 의미에서는 purchasing power parity로 나눠줘야 된다. 조정을 해줘야 된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맥도날드의 유명한 상품이 뭐죠? 아마 빅맥일 텐데 빅맥이 빅맥 가격이 이것이 서울에서는 제가 최근에 안 사 먹어봐서 잘 모르지만은 한 몇 불 정도 빅맥을 몇천 원 정도 한 8달러 정도 한다 그럴까? 8불 정도 한다고. 근데 하노이에서는 한 5불 정도 한다. 4불 정도 한다. 하노이 가격으로. 도쿄에서는 아니 도쿄에서는 가령 이게 12불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빅맥 액츄얼리 PPP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리서처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통계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환율이 가령 명목 환율이 공식 환율이 1달러당 1976년 485원이었다면은 이거를 PPP 조정 환율로 바꾸게 되면 뭐냐? 물가가 가령 서울은 하노이에 비해서 빅맥 프라이스로는 2배 정도 높고 도쿄는 하노이에 비해서 3배 정도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가로 환율을 조정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가령 공식 환율이 한국의행의 PPP 조정하기 전에는 공식 환율이 1달러당 485원이 3원이었는데 공식 환율로 PPP 조정 환율을 하면은 262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거의 반타작 한 50%나 60%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한국의 물가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싸서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PPP 조정을 하게 되면은 환율이 공식 환율보다는 이만큼 낮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원래 485원 달러보다는 높은 거를 뜻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한국 물가가 싸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485원에 465원에 465원이었다면 한국은 262원에 해당되는 거죠. 네,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확실히. 그러나 아, 빅맥 퍼체이싱 파워 페리티 같은 것도 실제로 마이크로 리서처들이 사용을 하는 개념인데요. 퍼체이싱 파워 페리티라는 것은 환율을 그 물가에 그 나라의 물가 수준으로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하노이는 물가가 50, 뭐 50% 이상 거의 100% 싸니까 서울보다는 동경보다는 3대 1 정도로 싸니까 환율 조정을 하게 되면 하노이의 환율은 이것보다도 더 낮아지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표가 해석하기에 그렇게 쉬운 표는 아니지만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은 공식 환율은 485원인데 한국 거를 보세요. 유효 환율은 수출은 493원이고 수입은 516원이다. 왜 그럴까요? 수출을 하면은 1원어치 수출을 하면은 493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1원어치 수입을 하면은 516원이 필요하다는 그만큼 수출에 인센티브를 주고 수입에는 페널티를 준 겁니다. 그렇죠? 디스인센티브를 준 거죠. 수입하게 되면 실제로는 480원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으로 환율이 평가돼서 더 많이 수입업자는 부담을 하고 수출업자도 공식 환율보다는 조금 높게 부담을 하지만은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은 것이죠. 왜냐하면 수출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래서 한국의 주요국 거래국은 가령 1976년 환율로 1달러당 207원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한국은 389원 정도에 해당이 돼요. 공식 환율을 보니까 PPP 조정 환율은 이 수출과 수입을 PPP 조정으로 바꾼 것이죠. 여전히 보세요. PPP 공식 환율보다 수출 환율이 조금 높지만 수입 환율은 훨씬 높은 유효 환율을 계산해 준 것입니다. 네. 뭐 PPP 조정이라는 건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을 해야 된다면은 빅맥 프라이스가 각 나라별로 천차만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물가로 환율을 조정해 줘야 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에 대한 효율적 환율은 보조금 수준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철도 화물 할인 및 수출업체의 전기 요금 보조금 같은 거 새로운 인센티브가 도입되었고 새로운 시장의 개발자에게는 독점권이 주어졌고 수입 쿼터 품목 할당에 있어 수입업 수출업체에 우선권이 부여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입 쿼터는 항상 이문이 많은 프로핏이 많은 그런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수입이라는 것은 국내 시장에 조달이 부족해서 수입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인기 품목이. 그래서 쿼타별로 어느 업체는 더 많이 수입을 하고 싶어도 수출업체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수출 촉진 정책이죠. 수출업체에다가 수입 쿼타 품목 할당에 우선권을 주면서 수출에 인센티브를 주고 가령 이 나라가 일본 시장에 수출 시장을 개발을 했다면은 일본 시장의 개발자에게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독점권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모든 제도가 수출 인센티브 제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감세는 1973년에 폐지됐습니다. 직접 감세라는 것은 수출업체는 감세를 해주는 그런 것은 1973년에 대해서는 수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직접 감세는 그 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 더 많은 그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만은 이것이 여러 가지로 정치 자금에 연결된다든가 어뷰즈가 많이 되니까 이런 직접 감세 제도는 73년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는 것입니다. 1960년대 초 산업 정책의 변화가 있었지만 수출 요인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러나 여러 환율을 이용하여 더 단순하고 안정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이 도입됐으며 이는 빠른 수출 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제가 그래서 이 책은 이 테이블은 코모디티 그룹별로 메이저 코모디티별로 수출 퍼포먼스를 보니까 가령 머시너리 앤 트랜스포트 이퀴먼트 자동차 관련 제품이죠. 전체 수출의 100%에서 50년대에는 0.3%밖에 못 차지했지만 76년이 되니까 16.6%로 늘어나. 그 외 이외에 위에 6 카테고리를 넘버 6 manufactured goods classified chiefly by material 텍스타일이라든가 플라이우드 합판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아이언 앤 스틸이라든가 이런 기타 제조업 제품의 경우에 54년에는 전체 수출의 4.6%밖에 차지하지 않았으나 76년에는 30.3%로 수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공업화를 달성하면서 수출이 특히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수출 패턴을 살펴보면 급속한 수출 팽창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60년대 초반까지 19개국에 수출했는데 76년에 수출 대상국가 국이 175개로 늘어났고 이런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기인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출 확장은 GNP의 빠른 성장의 기반이 됐습니다. 왜 수출 확장이 GNP의 빠른 성장의 기반이 되느냐 하는 것은 매크로 시오리인데요. 그로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익스포트 멀티플라이어 이펙트. 네, 이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은 이건 매크로 이코노믹스지만은 익스포트 멀티플라이어 이펙트. 이거는 쉽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대충 설명을 해보자면
이쪽이 이제 어, 이쪽에 지금 GDP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뭐 익스포트도 있고 컨삼션도 있고 뭐 세이빙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시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가령 GDP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세이빙은 Y-S니까 분담선이니까 세이빙을 스케줄을 그린다면은 세이빙은 Y의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이빙의 스케줄을 그리자면은 네, 이렇게 이게 세이빙의 스케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승수 요건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EDP 어카운팅이 어떻게 되냐면 Y는 컨섬션 플러스 인베스트먼트 플러스 가버먼트 익스펜디처 플러스 익스포 마이너스 임포십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C를 왼쪽으로 세이빙은 Y에서 C를 뺀 거. 그거는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I 플러스 인베스트먼트 플러스 가버먼트 익스펜디처 플러스 익스포트하고 같아요. 네. 또 이쪽에 M을 여기다 갖다 놓죠. 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세이빙스 스케줄이 여기 있으면은 이 세이빙스 스케줄은 여러분들 표기에 세이빙스 스케줄은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인베스트먼트 플러스 G 플러스 X하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하나 그려보죠. 네, 이것이 I 플러스 X풋 플러스 가버먼트 익스펜디처 I 플러스 G 플러스 X 이거라고.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익스폿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족시키는 균형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현재 수준의 Y입니다. 현재 수준의 GDP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익스폿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익스폿이 늘어난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I 플러스 B 플러스 X 프라임, X가 늘어났죠. X가 늘어났으니까 X 스타라 그래요.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 익스폿이 늘어나서 이것이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뭐냐면, 뉴 GDP가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볼 수 있어요? Y스타라고 볼 수 있어요. 뉴 GDP가 늘어났죠? 그래서 익스폰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는 증수 효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델타 Y 그거는 뭐냐면 Y스타에서 Y를 빼는 네. 승수 효과는 델타 Y Y스타에서 Y를 뺀 것을 뭐로 나눠준 값이냐면 이거는 X스타에서 X를 뺀 것. 그러니까 수출의 증가분이 100이라면 말 델타 엑스폰 멀티플라이어 이펙트가 150이 되면은 150 나누기 100이 익스폰 멀티플라이어 이펙트. 다시 말하면 GDP 증가분은 보통 수출 증가분보다 훨씬 높아. 승수라는 것은 멀티플라이어, 스노우볼처럼 더 비가 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100억 불 늘어난다면 GDP는 200억 불이나 150억 불이나 훨씬 더 늘어난다. 근데 이 익스폰 멀티플라이 이펙트의 포뮬러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1 나누기 MPS입니다. MPS라는 것은 뭐냐면 1 나누기
marginal propensity to save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marginal propensity to save가 크면 클수록 이 marginal propensity to save는 뭐하고 같으냐 하면 MPC와 같습니다. 1-MPC입니다. marginal propensity. consume. 가령 이게 마지막 propensity consume이 0.7이라면 마지막 propensity save는 0.3이 되겠죠. 이게 0.3이라면 마지막 propensity consume이 0.7이면 1 마이너스 마지막 propensity consume이 마지막 propensity save와 같으니까 0.3이죠. 이 얘기는 뭐냐? 베트남 인민들이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들 베트남 정부에서 100만 동씩 다 나눠줬다. 팬데믹 극복하라고. 그랬을 때 베트남 인민들이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으면은 이것이 커지면은 마지널 프로펜스 투 세이브가 작아지면 덜 저축하고 더 많이 소비하면 할수록 익스폰 멀티플라이 이펙트는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나 마찬가지로 익스폰 멀티플라이 이펙트는 훨씬 커지겠죠. 네. 그래서 그 뜻은 뭐냐? 수출을 조금 하더라도 마지널 프로펜스 투 콘숨이 큰 나라는 익스폰 멀티플라이 이펙트의 크기가 더 커질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익스폰 멀티플라이 이펙트는 1을 0.3으로 나누면은 3.33 정도. 그 얘기는 뭐냐? 수출이 익스포시 1 밀리언 달러 올라가면은 그거는 GDP가 3.3 밀리언 달러 증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이게 1빌리언 달러더라면 이것도 실제로 크죠? 왜냐하면 이 마지널 프로펜시티 콘슨 요 값이 0.3이니까. 이게 3배 증가. 이게 1빌리언 달러면 33.3 빌리언 달러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네, 이건 물론 여러분들 교과 범위를 초과하는 고급 이론입니다. 거시경제학 이론인데 왜 익스폰 멀티플라이어 이펙트가 필요한지 수출 확장은 GNP 빠른 성장이 기반이 된다. 그런 수출 확장이 가령 1빌리언 되면 1빌리언 빌리언 달러 증가했다면은 GNP는 보통 훨씬 1빌리언 이상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매크로 이코노믹 티오리에서 익스폰 멀티플라이어 이펙트라고 그러고 막 굳이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은 이런 정도의 설명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이론을 겸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은 그래도 수출 승수 효과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수출이 1 빌리언 달러 늘어나면은 GDP는 2 빌리언, 3 빌리언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각국이 수출 승수 효과에 매달리는 것이다. 베트남도 외자를 도입해서라도 수출 기업을 키운 이유는 베트남이 수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베트남의 GDP는 2배, 3배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 승수 효과를 노리고 수출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것입니다. 베트남 정부도. 아시겠죠? 계단식 관세 구조의 사례라 그래서 숫자로 풀이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프로 말씀드린 거를 뉴머리컬 이그젬플로 읽어볼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놓은 것이 슬라이드 넘버 6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께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익스포트 멀티플라이어 이펙트, 수출 순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가령 마지널 프로펜스 투 콘숨 소비 성향이 0.7이라는 것은 베트남 인민들은 정부에서 10,000동을 무상 지원을 하게 되면 각 가정에다가 7,000동을 소비한다는 거죠. 네, 그것이 일제 소비 패턴이죠. 만일 그렇게 되면 MPC가 마지막 프로펜스 콘숨이 0.3이면 3,000동을 세이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널 프로펜스 투 세이브는 0.3인데 1 나누기 0.3 마지널 프로펜스 투 세이브가 익스포트 멀티플라이어의 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얘기를 하면 이게 1이라면은 요 길이가 3, 3이 되는 거죠. 3, 3이 되는 것이죠. 요 길이가 1이라면. 그래서 만일 익스포트이 1 밀리언 달러 늘어나면은 GDP는 3.33 밀리언 달러 늘어난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뉴머리컬리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익스포트 데스티네이션 한국어의 경우를 보면은 1954년에만 하더라도 미국과 자판, 일본을 합쳐서 88%, 89%, 거의 90%가 미국과 자판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976년이 되니까 미국과 자판에 일본에는 55%로 줄어들고 비중이 유럽이나 미들이스트나 다른 아시아 컨트리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익스포트 데스티네이션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각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굳이 설명을 하자면
네. 그렇게 되고 수출 성장은 1965년부터 72년까지 수입 증가율이 크게 가속화됩니다. 몇 가지 요인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첫째로 수출 확대로 인해 수입 가능이 한 자원이 증가함. 둘째로 1972년에 대외 원조가 멈췄지만 다른 요인들은 이를 대체하거나 능가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이나 직접 투자가 증가해서 대외 원조의 스탑, 중단을 대체해줬다. 보이지 않는 수출은 보이지 않는 수입보다 더 빨리 증가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비지블 트레이드가 어, 비지블 트레이드보다 인비지블 임포트보다 빨리 증가했다. 이 인비지블 익스포트라는 것은 운송료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수송비 등 여비, 보이지 않는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인비지블 익스포저, 이런 것의 수출이 인비지블 임포트 이런 것의 수입보다 빨리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공업화와 성장은 수입에 대한 수요를 창출했고 수입 자유화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공업화와 성장이 늘어날수록 수입에 대한 수요를 창출했죠. 가령 종전에는 한국산 차에 만족했지만은 공업화와 성장으로 인해 한국의 소비자들이 수입차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게 되고, 그러려면 수입차를 자유화 하려면은 여러 부품들도 같이 수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업화와 성장은 수입에 대한 수요를 창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수입 증가는 수출 증가 폭에 비해 아직도 낮았기 때문에 따라서 무역 수지는 계속해서 개선되었습니다. 왜 무역 수지는 뭘까요? 무역 수지는 수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건데, 만일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수입이 적게 증가한다면은, 덜 증가한다면은, 무역 수지는 계속적으로 플러스가 쌓이겠죠. 계속적으로 플러스가 들.
수입 패턴을 보면 한국의 공업화로 인해 원재료 수입이 증가하고 완성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모디티 컴포지션 오브 인풋을 보면은 푸드 앤 베버리지는 거의 같은 비중이라 하더라도 매뉴팩처즈 6 and 8 카테고리를 보면은 어, 수입의 경우에 매뉴팩처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비중이 머시너리 앤 트랜스포트 이퀴먼트가 가장 크게 늘어났죠. 미네랄 퓨얼도 늘어났고 네, 그래서 이 수입 시장에서도 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와 같은 공업화의 패턴을 보면은 산업화 패턴의 주목할 만한 변화에는 구조 변화가 포함됩니다. 중간 제품 및 기계류에 비해 노동지적 집약적 산업, 예를 들자면 식품이라든가 직물이라든가 이런 것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고요. 한국은 여전히 기계류에 대한 내수 생산량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에 의존했으며 국내 생산량은 30%는 수출되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계를 수출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고급 기계를 수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속되었습니다. 수입 대체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수출 확장은 대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대체를 수출 확장으로 이제 대체하는 것이죠. 변동 또는 감소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인 내수 확대는 제조업 생산량 증가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매뉴팩처링 프로덕션의 구조 변화인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머시너리 앤 트랜스포트 이퀴먼트가 어, 그 프로덕션은 50년대는 4.8%밖에 차지하지 않았지만 75년에는 전체 됐고 중간재의 경우에는 19.2%에서 34.8%입니다. 무엇보다 수출을 보면은 중간재는 13.8%에서 22.6%를 증가하고 머시너리 앤 트랜스포트 이퀴먼트는 4%에서 25%로 증가했다는 공업화의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익스포트 레이쇼라는 것은 몇 퍼센트가 프로덕션에서 이 되느냐. 2번을 1번으로 나눈 것이죠. 그걸 보니까 피니시드 콘슈머 굿이 41.3%로 가장 수출이 많이 됐고 이걸 우리가 수출 비중이라고 그런다면 매니팩처링 머시너리 앤 트랜스포트 이퀴먼트가 넥스트 팔로우 36.2%. 매니팩처링 토탈로 치면은 1.3% 수출하던 것에서 22.4%가 수출이 비중이 늘어난 것이죠. 네. 도메스틱 디맨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1번을 생산된 거에서 수출을 빼내고 수입을 더한 것이죠. 이것이 국내의 총수요라고 생각하면 국내 총수요를 100으로 봤을 때 머시너리 앤 트랜스포트 이퀴먼트가 10%에 불과했는데 50년대는 75년이 되니까 20%에 가까이 되고 텍스타일의 경우는 17.6%에서 11.8%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죠. 임포트 레이쇼는 임포트에서 도메스틱 디맨드에서 임포트의 비중을 차지한 건데 뺀 건데
보니까 임포트 레이쇼의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미디엇 프로덕트에서 종전에는 임포 레이쇼가 60%였는데 21%로 줄어들고, 머시너리 앤 트랜스포트 이퀴먼트는 70%에서 50.9%로 줄어들었다. 네, 텍스타일은 36.5%에서 임포트 레이쇼가 9.4%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옷은 임포트를 안 했다는 거죠. 75년에 다가와서는. 이거는 채널리엔 테일러가 스타디한 개발도상국 일반적인 트렌드에서 한국이 얼마나 많이 벗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가령 여기서 가장 살펴볼 거는 ENP의 토탈 쉐어를 보면은 한국은 Manufacturing Value Added Percentage of GNP라는 것은 GNP에서 Manufacturing 차지하는 비율이 7.0%, 코리아. 55년 그때 일반 개도국보다도 낮았습니다. 개도국 평균이 채널이 테일러의 7.7%였습니다. 근데 1972년, 74년이 되니까 개도국 평균은 12.9%인데 GNP의 개도국 평균이 12.9%만 수출을 하는 걸로 되었는데, 그렇죠? Manufacturing Value Added. Manufacturing이 일반 개도국에서는 12.9%만 100이 생산이 되면 12.9%만 매뉴팩처링인데 한국은 28.2%로 매뉴팩처링 비용이 월등히 늘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테일러라는 뜻은 개도국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개도국 평균보다 훨씬 매뉴팩처링의 GDP에서 매뉴팩처링 밸류 에디드가 차지한 매뉴팩처링에서 출발하는 그 부가가치가 훨씬 높았다.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 하는 중요한 테이블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결국 캐너리 실리콘 메서스로 인더스트리얼 아웃풋 그로스를 본 건데,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뭐, 피니시드 컨슈머 굿이나 안 그러면 머시너리 앤 이퀴먼트, 특히 매뉴팩처링 토탈을 보면은 어, 도메스틱 디맨드 익스펜션이 68.3%, 익스포트 익스펜션이 6.1%, 임포트 서브스티튜션이 25.6%, 테크놀로지컬 체인지가 1.5%, 토탈 아웃풋 인크리즈가 241.2%, 이렇게 급속히 성장의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부속표는 계속되는 거고요. 명목 보호율 및 실효 보호율, 무역의 보호 비율에 관한 연구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상당한 관세 중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8년 환율이 과대평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평균 보호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한 1차 산업 부문의 국내 판매는 제조업에 비해 보호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은 제품의 국내 판매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높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네, 이게 다 기존 설명한 부분이거든요. 노미널 앤 이펙티브 프로텍션 바이 인더스트리 그룹을 보면은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은 노미널 프로텍션, 이펙티브 프로텍션을 받았냐 하면 여러분들 이펙티브 프로텍션을 보세요. 그리고 에버리지 노미널 프로텍션을 보세요.
트랜스포트 이퀴먼트, 수송기기의 경우에는 명목별 보호율이 54.3%, 매뉴팩처링 토탈의 에버리지가 10.7%인데 수송기기는 엄청나게 높은 보호율을 받은 것이죠. 명목으로. 관세가 굉장히 높았다. $10,000짜리 자동차가 2만 불, 3만 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펙티브 프로텍션도 도메스틱 세일의 경우에 83.2% 굉장히 높았죠.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이 자동차 산업에 굉장히 큰 보호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높은 것이 컨슈머 듀러블, 내구재, 냉장고 뭐 이런 것들, TV 세트. 그 다음에 높은 것이 머시너리, 인터미디엇 프로덕트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effective protection, domestic sale하고 average nominal protection을 비교를 해본 것이죠. Estimated nominal rate of protection by major industrial group for selected years는 nominal rate of protection이 가장 높았던 것이 1955년에는 텍스타일이라든가 피니시드 콘슈머 굿이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머시너리 앤 이퀴먼트였는데 75년이 되니까 프라이머리 프로덕션 텍스타일 정도고 나머지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소 투입 및 효율성은 1960년대 초 한국은 서플러스 레이버, 과잉 노동 경제의 특징을 보였고 이는 비교 우위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출의 노동 집약도는 1968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고 1970년에는 수입과 일치했고 1975년에는 수입보다 낮아졌습니다. 여러 지표들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하고 자본집약적인 상품을 수입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적어도 이 시기에는 수출 중심적 전략은 특히 고용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했을 때 효율적인 생산 요소 활동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임료 비율의 상승은 임금에 비한 임료의 비율의 상승은 자본 축적을 가속화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니까 노동력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본 축적이 자원의 낭비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자본 가동률의 상승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이런 테이블들인데요. 이 테이블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위의 테이블보다는 밑에 테이블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레이버와 캐피탈,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가령 Direct Factor Requirements라는 건 뭐냐면 가령 자동차를 수출을 했을 때 자동차 수출 산업에 노동과 자본이 얼마나 비율로 들어갔느냐 하는 것. 가령 익스포트 산업을 보니까 63년에는 노동이 1.73배 자본보다 높았는데 75년이 되니까 노동의 비중이 0.35%, 0.35로 자본이 1이 되면은 0.35로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토탈 팩토리 리콰이어먼트라는 것은 내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노동이 들어가는 것은 자동차 산업의 노동뿐만 아니라 타이어 산업이라든가 자동차의 그 의자를 만들 때 피복으로 만들죠. 그 피복 산업의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 모든 팩터를 다 포함하는 토탈 팩터리 리콰이어먼트를 보니까 그것도 역시 수출 상품의 경우에는 노동이 압도적으로 자본에 비해서 1.4대 1의 비율로 63년에는 노동이 압도적으로 높다가
3분의 1 정도로 수준으로 75년 전 노동이 줄어들죠. 그 얘기는 그 밑에 테이블로 봤을 때, 위에 테이블은 밑에 테이블의 역수니까 더 해석하기 어려워서 내가 위에 테이블은 포기하고 밑에 테이블로만 해석을 합니다. 결국 63년에서 75년 사이에 한국의 수출 산업과 수입 경쟁 산업은 다 같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들 그 챕터 5 좀 깁니다만은 어, 챕터 5의 내용이고요.